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대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주제 자체가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좀 흥미로운 주제예요. 세계 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 잘하신 김희국 박사께서 강의를 하시겠는데요. 김희국 박사님 뭐 소개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그냥 정치학 박사, 육사 나오신 다음에 정치학 박사 하시고 또 교수 생활도 하시고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바톤을 김희국 박사한테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볼초소 회장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그 책 한 권을 한 권씩 가지도록 가져왔습니다. 저 책은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2020년 초에 9권의 세계 문명사를 출간했는데 그 중에서 21세기 하니까 21세기 맨 오른쪽에 있는 책을 초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리카피로 기프트로 제가 드리니까 오신 분으로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라고. 저 그 강의 개요를 14페이지를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에 관한 간략한 인트로덕션 소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현역에서 복무하면서 군유학생으로 미국 가서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3년 군유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를 하다가 전역했습니다. 그래 미국 이민 와서 지금 이렇게 세컨 라이프를 살고 있고 또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우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 미래인데 그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 세계 질서, 자본주의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미국에서 또는 자기 프로페셔널에서 성공적으로 다 사시고 오늘까지 오셨는데 뭐 제가 여기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특히 어제 한국은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국가로 이제 앞으로 그 한미 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도 오늘 나왔고 여러분 오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우선 개인과 국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개인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노동하고 해서 재산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이러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약하죠. 그러니까 센 사람이 와서 쳐내면 천부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우선해가지고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회계획론자들에는 우리가 통상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사뮤엘 페펜로 그리고 잔작 루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첫째는 정부가 구성이 돼서 정책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선의 정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집단 있고 해가지고 못 한다는데 문제가 하나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보면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둘째는 지금 그 얘기는 잔작 루소가 한 얘기예요. 둘째 얘기는 무슨 문제냐 하면은 최선의 정책을 택하는데 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다수의 행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 스튜어트 밀이 다수형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서 다수가 결정을 하면은 나머지 비다수는 뭡니까?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최소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다수 결정이 소수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개인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를 형성한답니다. 알맹이래요. 그러면 이 알맹이가 튼튼해야 국가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튼튼한다는 건 뭡니까? 심리학자들은 통상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친구가 사귀고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고 그런 욕구, 그 다음이 성취되면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취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실현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치는 뭐냐? 우리가 통상 동양에서는 진선미, 성 그렇게 하고, 서양 사람들도 truth, justice, beauty, 그리고 love, 이런 거를, 이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달라요. A라는 사람은 뭐 진리 추구가 50%, 그 다음 뭐 정의 추구가 한 25%, 뭐 이렇게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를 자기 직업과 연결해야 각자가 퍼포먼스 경제적으로 극대화되는 거죠. 진리 추구를 최상의 가치로 하는 사람, 말하자면 교수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거 하는 쪽,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하는 사람은 법조계라든지, 그 다음 뭐 리포터로서 너대하면서 파헤쳐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을 추구하는 분들은 뭐 목회하시는 분들, 의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자기의 그 가치나 적성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갖는 것이 개개인이 가장 알차게 생산성을 가지고 그것이 모아서 국가 전체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개인이 자기가 가치를 세우는데 자기가 크리에이티비티가 없는데 진리 추구한다고 학자가 되겠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는 거하고 자기의 선천적으로 전부 능력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서플라이 디맨드 차원에서 사회의 산업 구조가,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서플라이 디맨드 차원에서 이 구조가, 사회 구조가 교육기관에서 양성한 전문화 구조하고 인력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특히 대학이 팽창해가지고 대학 졸업장을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시원한 나라잖아요. 그럼 미국은 뭐 고등학교 나와서 엔지니어 해도 돈 벌고 잘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문화적 여건 때문에 특히 대학이 팽창해가지고 대학 나가서 이발사하고 뭐 청소부 하고 하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디맨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페어 컴피티션이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여러분들 우리법인가 뭐 있죠. 그 사람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법쪽에서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한쪽에 있어서 저희들 그룹 만들어 했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정치 세력 결탁해가지고 좌파가 정권 잡으니까 그냥 뭐 대법관 다 하지, 뭐 선관위원장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급, C급이 A급을 지배를 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The worst가 the best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문명이 전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뭐 제 메인 아이디어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개인의 의무는 뭐냐? 개인은 여러 가지 납세라든지 국방이나 이런 의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할 것은 자기가 개인으로서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알맹이가 알찬 알맹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실하면서 자꾸 그 다음 또 하나는 사회 계약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자기가 계약한 그 정부가 제대로 롤을 하는가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하기는커녕 야합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현상이 한국에서 좌파 정부 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는 평화 번영이죠. 그 기본적으로 안전 보장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욕구로서는 자유평등 정의를 고연하고 국제적으로는 자유로운 교류로 상호 이해 협력을 증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개인이나 기업이 우수한 성취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거나 국가가 내치 외치의 최선의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이 부실하면은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알맹이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국가와 국제관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체계인 국제질서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군소국가들은 초강대국이 아닌 이상 국제질서에 잘 순응해서 잘 적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친북해가지고 지금까지 뭡니까 종전선언 외치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혼밥 먹고 와가지고는 그 이듬해 정월 초에 한복 그 세배 중국에서 예배하고 이런 정도 리더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개인과 국가 간의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제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국제관계는 사실 국가와 국가가 어떻게 그래서 옛날부터 쭉 따져보니까 국제관계가 정비된 건 1815년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국가가 있고 했지만 국제 이러한 그 질서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빈회의 1815년 나폴레온 붕괴 이후부터 2015년부터서 1815년부터 2015년까지 200년 동안을 제가 캐터고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세계 질서가 어떤 패턴으로 변했는가. 그래서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메테르니인데 오스트리아 재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1815년 나폴레온 전쟁에서 전순국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회합해서 유럽의 정치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의 보수 환경으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1815년이면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25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복귀한다? 세상에 변해서 그렇게 복귀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체제는 처음 시작부터서 잘못된 체제였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우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프랑스는 계몽주의 사상이 취한 프랑스 혁명은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을 널리 전파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억누르고 되었는데 지금은 억누러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민족주의. 나폴레온 전쟁으로 인해서 피장복 국가들이 압박하니까 정치적 자주권을 상실해서 그들의 분노와 증오는 애국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유럽에 예를 들면 피데 같은 철학자가 나폴레온 침공할 때 포탄이 끝나고 나면 나와서 독일 국민이 각성하라 일어나라 뭐 이런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둘째 번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176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이것이 유럽 대륙에 이제 퍼졌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노동운동이 심해지고 또 막스 앵겔스는 이걸 기원해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공산당 선언 1848년에 막스 앵겔스가 써가지고 런던에서 발표를 했는데 공산 선언 보면은 아주 뭐 선동적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뭐 하면서 노동자 계급이여 단결하라. 뭐 참 굉장히 선동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혁명이 왔는데 왕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넘겼어요. 이 사람이 나폴레옹 3세가 이제 1848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아주 그리고 2년 뒤에 자기가 또 황제가 됩니다.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 셋째 번에는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1853년부터 3년간 전쟁을 했는데 이것은 크리미아 전쟁은 항상 러시아는 흑해를 경계해서 지중해로 진출하는 그런 자유. 지금 뭐 크리미아 지금 저 우크라이나지만 옛날부터 그랬어요. 전쟁이에요. 크리미아 같은 데는 옛날에 피터 더 그레이트, 피터 대제가 전쟁해가지고 거기서 그때도 그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 다음 넘기세요. 그래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는 몰다비아, 왈라키아 이것은 발칸반도에 있는 거예요. 이 공화국을 침략을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터키 편을 든 거예요. 그냥 국가 이익 때문에. 그래서 터키가 이겼어요. 러시아가 치고. 그래서 러시아는 20년 동안 지중해에서 흑해에서 지배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해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노예제도가 전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싸움을 안 해요. 생산성도 없고 뭐 무역도 없고. 그래서 1861년에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남남스. 이래서 최초의 그런 세계 질서는 무너진 겁니다. 다음의 세계 질서는 독일 제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넘기겠어요.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은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두 개의 큰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프러시아가 세력을 증가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지배를 하게 됐어요. 아니요. 그 앞에요. 그 다음 프러시아가 이기고 나서 4년 뒤에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70년에 프러시아가 프랑스를 공격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그냥 뭐 다 했어요. 그래서 1871년 1월에 파리에 들어가서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빌헬름 1세를 황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은 제국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저기 유럽의 최강국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주세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또 독립을 했어요.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여러 다음 넘기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20년 동안 힘을 길러가지고 터키를 다시 공격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 조용히 하지요. 막. 다음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독일이 주도하에 베를린에서 회의를 합니다. 콩그레스 오브 베를린 1878년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서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합니다. 발칸 국가가. 그리고 불가리아는 반독립 정도로 해가지고 터키 세력이 완전히 밑으로 빠집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세력이 확장되고
러시아도 확장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유럽은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을 시작합니다. 뭐 그 전부터 식민지 했지만은 특히 독일이 후발주자로서 여기저기 막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는 전부 그 유럽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다음 넘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분할되지요. 후발주자인 독일은 모로코, 알제리 등에서 프랑스의 식민지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프랑스는 콩고 일부를 독일에 띄워주죠.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가 분할되고 다음 아시아에서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들이 막 식민지를 점령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식민지 전쟁으로 인해서 아편 전쟁, 태편적으로 무화단 운동, 뭐 여러 가지 외세 침략으로 저항하면서 왔습니다. 그다음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시대의 여러 가지 서구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막 파견을 해요. 유럽, 미국 보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20년 동안 자기 현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력을 신장해가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만주 식민지를 만들었죠. 한국 사람들 상투 따고 뭐 저기 강파 싸움이나 하고 있었죠. 그 다음 미국도 영토를 확장합니다. 뭐 구체적인 다음 지도를 보고 보죠. 다음 지도. 그래서 이 저 멕시코하고 텍사스 있고 서부 5개주를 그 병합하죠. 그 다음 스페인에서 저쪽에 이 저 필리핀, 알래스카 매입하죠. 파나마 운하만.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완전히 들어서립니다. 다음. 그래서 발칸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발칸 전쟁은 1912년부터 13 사이에 발칸 동맹이죠.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터키를 공격하는 겁니다. 터키를 완전히 쫓아냅니다. 터키는 5세기 동안 발칸을 지배했어요. 밀려나는 겁니다. 다음. 그래요. 빨간 텔러 도시 표시되어 있는 터키가 아직까지 점령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쫓아내는 겁니다. 다음. 처참하게 퇴각하는 이 저 터키군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지금 비참합니다. 죽고 뭐 다음. 그래서 지금 완전히 터키가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이스탄불만 남기고 완전히 유럽으로 빠지는 거예요. 발칸 전쟁. 다음. 발칸은 민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화약고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서.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를 두 번째 세계 질서로 이거는 제가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 거니까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1차 대전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세계 질서를 하나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냉전과 국지전. 그런데 1차 대전은 발칸 전쟁의 연속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 1차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1차 대전 중에 이제 러시아가 뭡니까 이 혁명으로 물러나죠. 참 넘겨보세요. 그래서 전쟁 중에 러시아가 이제 그 레닌이 스위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 태워다가 스탈린, 순피터스버그까지 태워다가 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레닌이 혁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빠져버리니까 독일군은 서부전선으로 몰린 거예요. 그때 마침 1918년에 다음 레닌이 지금 그 선동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왼쪽은 제가 왜 서자선을 올렸냐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잔인합니다. 지금 니콜라스 2세 패밀리를 살인, 에이전트 시켜가지고 죽였어요. 이건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하고 나폴레옹 싸웠는데 나폴레옹 체포해가지고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처음에 에르베 섬에
왕대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딸려서 보냈어요. 그런데 나폴레온이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도망쳐가지고 백일천에서 1815년에 졌을 때는 워드전쟁이 졌을 때는 그때 잡아가지고 안 죽였어요. 생 헬레나 대서양 고도로 보내가지고 5년 동안 거기서 있었어요. 지켜주고. 그런데 이 레닌 이 친구는 이 공산주의자 레닌 왜냐 스탈린도 그렇고 지금 그 보세요. 푸틴 멀쩡한 나라에다 포쏘아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은 하여튼 메가더 장군이 이제 1차 대전에 갔죠. 1차 메가더 장군이 그 레인보우 사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참모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여단장이 베라나다로 여단장이 되고 은성보훈장을 7개나 받았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분이 1차 대전이 끝나고 웨스트포인트 교장으로 옵니다. 다음 1차 대전이 끝납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나 35분. 35분? 35분? 네. 아유, 빨리 하겠습니다. 1차 대전 넘기세요.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세계 대공황이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그 책은,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인데 제가 소개를 합니다. 다음 넘기세요. 2차 대전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다음 넘기세요. 2차 대전 이제 히틀러가 프러시아 국경을 침공을 합니다. 다음 넘기세요. 이건 또 스탈린이 프러시아 동부 국경을 침공합니다. 다음 넘기세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진주만 기습을 하게 되죠. 일본 진주만 기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 하도 침략하니까 미국이 1931년 이후에 얻은 영토를 전부 반환해야 너들 우리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공격 초이스가 없었죠, 일본으로서는. 다음. 그래서 1차, 2차 대전은 태평양 전선과 이제 유럽 전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죠. 히틀러는 자살하고 이제 일본하고. 그 다음 이 희생이 1차 대전, 2차 대전 희생은 1차 대전 군인만 해서 볼 때 10배가 됐어요. 사망자가. 러시아가 1360만이 죽었어요.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독일, 일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질서가 여기에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이 일어나가지고 카нг레스 베를린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런 질서가 독일이 그러니까 저지른 전쟁이에요.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근데 역사가들은 비스마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국가 건설에 위대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해가지고 쥐들도 죽고 독일도 망해먹고 망한 거죠.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 세계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다음 냉전과 국지는 1945년 이제 끝나가지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국지를 아주 다음 넘겼어요. 미국이 이제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유럽에 경제 원조를 합니다. 마샬 플랜으로. 다음. 아시아프리카는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국지전으로 한국전쟁, 월남전쟁, 중동전쟁 해가지고 국제전쟁이 냉전행 하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편을 두니까 중동 국가로서 이 중동 산유국들이 수출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배럴당 3달러 50 하던 것이 6개월 사이에 11달러 80센트 같은 그렇게 가격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죠. 아무튼 이래서 세계 질서가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보시죠. 소련이 붕괴해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 그러니까 유럽이 통합되죠. 그리고 유럽의 안보는 나토를 형성해가지고 소련의 그 침략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 중국이 팽창합니다. 중국이 도전하는데 다음. 중국이 등소병이 중국 경제를 이제 개방을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이전 최초부터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경제는 자유로운데 정치는 독재한다? 그럼 독재가 경제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정치적인 독재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독재해가지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지금 경제 망해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공해를 점령해가지고 지 땅이라고 빨간 줄 타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국제회의에서 이거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그러고 하고 있죠. 그리고 군사기지를 이거 앞에 군사기지를 선설해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무법천지예요. 스탈린이나 푸틴이나 같은 놈이에요. 다음. 그리고 1대1로 해가지고 항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자기 중국 세력 넓히면서 그냥 거기 가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거예요. 육로도 마찬가지. 다음.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2014년에 크리미아를 병합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침략하고 있잖아요. 이 푸틴이 마인드가 냉전 마인드 세대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것이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no, never gain. 그러니까 지도자의 마음이 건전하게 자라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류의 가치가 무엇인가 알고 이것이 정인가 부정인가 이런 거에서 돼야 되는데 이 공산당 그 KGB 하급 그거 하다가 어떻게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러시아는 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다음. 그리고 북한, 이란 핵무기 개발하죠. 이게 지금 세계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음. 다음. 그래서 이 정치 이론하는 사람들은 통상 현실주의와 다음 넘겨주세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현실주의는 군사력 세력 기능에 의해서 국제관계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이 최대 강대국이 되니까 군사력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럼 경제관계로 서로 국제관계가 타협을 이루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도전하고 러시아 나오고 북한하고 이런 핵무기 개발을 하니까 이런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돼야 된다고 학자들하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내셔널리즘, 아메리칸 포스트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리얼리즘, 현실주의지만은 민족주의의 성격을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냉전은 불가피하다. 다음. 저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어요. 제가 이 세계 질서를 마감하면서 마라돈 경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중국이 쫓아와요. 아무리 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미국이 이제 중국이 패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중국이 어느 속도 늦추고 빨리 가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마라톤 경주예요. 미국과 중국은.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 미국에 그렇게 접근해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좀 뒤에 경제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얼마죠? 네. 몇 분입니까? 42. 제가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기시죠. 지금 미국 상무성에서 지난 2월 8일에 32개 중국 정체불명의 중국 기업을 해가지고 제재를 했어요. 미국의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 수출, 재수출, 부품 이전 금지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기업들은 뭐냐? 레이저 부품, 바이오에 반도체장, 항공부품장 이런 것들이. 미국이 바보가 아닙니다. 패권을 중국 너 훔치게 놔둔 패권 국가가 패권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저걸 인도주의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지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국제 정책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왜 기술을 내줍니까? 못가지게 하는 거죠. 전쟁을 해서라도 패권을 지킬 것입니다. 그건 지금 전쟁 안 하고 지킬 수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국 시민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중국이 부당하게 하고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끔찍합니다. 지금. 다음. 네, 자본주의 미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장과 분배 문제만을 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래서 자유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조건의 문제 처음에 정부 능력이 안 돼. 성장과 분배 교환 관계가 다음.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차이도 있고 뭐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차가 생산성을 그러니까 인컴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한다는 건 우상일 뿐이에요. 다음. 개인 능력이 사람들이 보통 경시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게 지적 능력을 보면은 인간은 지적의 7가지 형태의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수량적인 능력, 언어 능력. 두 번째는 시간에 관한 것.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데 1시간에 하느냐, 2시간에 하느냐. 그 다음 공간적인 문제, 스페이스 퍼셉, 비주얼이 공간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리고 논리성에 있어서 이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이런 거, 메모리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퍼셉셔널 스피드, 인지 속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인지 속도가 1이고 B라는 사람이 인지 속도가 0.5예요. 반밖에 안 돼요. 50년을 100년, A가 100년을 살면 이 사람은 생산성 면에서 50년 생산성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인지 속도는 어마어마한, 만약 컴퓨터 칩에서 그 아주 옛날 그 컴퓨터 그 스피드하고 지금 스피드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음. 정부 능력이 한계. 정부가 이 평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자의 재산을 걷어서 분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성장과 분배 정책에 있어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정부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분배를 좀 소비를 적게 하면은 다음 들어보세요. 어떤 저 위에 오른쪽에 보면 어느 성장과 분배가 어느 시점까지는 비례합니다. 그럼 어느 시점을 지나면 성장을 추구한 분배를 추구하면 성장이 감소해요. 이건 간단한 상식입니다. 100이라는 긴데 70을 투자하고 30을 소비를 하면은 퓨처에 생산성이 크게 나오죠. 파이가 커지지요. 지금 70을 써버리고 30을 투자를 하면은 퓨처에 그거는 파이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즘 선전하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저건 정말 사기꾼이에요. 국민들이 웬만하면 저거 알아차려야 돼요. 다음.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정책을 서로 정권이 바뀌고 함으로써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정치자본주의, 중국의 정치자본주의는 정부가 경제를 장악해가지고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중국 문제는 첫째, 자원 매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자원 매불 문제입니다. 또 정치가 잘 못하니까 외국에서 지금 스프레드 아일랜드 같은 거 그냥 점령해가지고 하니까 미국 견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 제도도 자원의 제약과 정부 능력 한계 때문에 개인의 시작 조건을 평등하게 해줄 수가 없다. 따라서 불평등한 시작 조건을 극복하는 각 개인의 노력이 없이는 국가는 개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평준화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 국가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잖아요. 한국은 보면 국가가 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고쳐야 해요. 한국에서. 다음. 제3부. 다음 넘기세요. 좋습니다. 몇 분입니까? 48분입니다. 48분 말씀해야 되겠구나. 넘기십시오. 예, 넘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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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지도자라는 것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깊은 통찰력으로 최고 인재를 써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최초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현명하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짧은 기간에 우선 인재풀이 문재인 정부 보면 인재풀이 밴드리에서 능력에서 빠진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장관님이야 뭐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니까 기대해 보죠. 국가안보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안보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외국 자금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안보를 중시해야 됩니다. 산업 구조상으로 둘째, 미국과 한국은 산업 구조상으로 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하는 건 참 자동차 이런 거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과 일본 관계는 경쟁 관계에 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그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조금 전에. 아니, 조금 전에. 그 다음에 중국과 관계에서는 최소한 일본과 중국 관계 수준으로 이 경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안보 때문에 뭐 경제를 중국에 그거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사드 배치하는데 3불을 뭐 중국에 약속. 이거는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에요. 문재인이 이건 머리도 지금 내가 미안합니다. 머리도 안 돌아간 데다가 양심도 없고 하여튼 잘못 선거해가지고 이번 선거 잘해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정책은 포퓰리즘 하지 말고 성장 위주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7대3, 투자 70, 복지 30. 한국의 일단 생략. 한국의 미래 2050년. 한국은 통일 한국은 2050년에는 5G에서 최첨단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제가 책을 이번 한 2, 3주 안에 이 책이 세계 문명사 한 800페이지 되는 게 인터넷으로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 자서전인데 2022년 6월 출간 예정입니다. 지금 원고가 수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받겠습니다.